오늘은 교수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어떤 그림이 제일 먼저 보이십니까? 한 가지씩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분에겐 사자가 보일 수도 있고, 나비가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강사 교수법 18계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명강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18가지 계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이곳에서 내가 베스트 티처로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제거할 건 뭔가, 내가 평상시 하는 강의 방식 중에서 줄일 건 뭔가,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 새롭게 시작할 건 뭔가, 또 점점 더 키울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나누어서 A4 용지에다 그림을 그려서 적어보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교수법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명강사 교수법 18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육과 교수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교수자와 학습자가 만나서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뭐뭐를 이루는 과정이다. 여러분 그 뭐뭐를 뭐라고 보십니까? 이 무엇일까요? 뭐뭐를 이루는 과정이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만나서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무엇을 이루는 과정이다. 만나는 거 중요하죠? 관계를 맺는 거 중요합니다. 소통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요? 변화를 만드는 것이죠, 변화. 교육이라는 것이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이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뭔가 또 관계를 맺고 소통하지만은 뭔가 어,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러한 교육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변화라는 것은 뭐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몰랐던 방법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태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뭔가가 바뀌는 것이 교육이죠. 여러분은 그 MIT라는 게 있는데요. MIT. 뭐의 약자냐면은 Man Information Tool입니다. 가르치는 일,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에 관한 일이다, 정보에 관한 일이다, 아니면 어떤 방법에 대한 일이다 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람을 다루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 교수법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뭐뭐 하지 않게 교수자가 뭐뭇을 다 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를 적으실 건가요? 학습자가 뭐뭐 하지 않게 교수자가 뭐뭇을 다 하는 거, 뭐 한눈 팔지 않게 뭐 등등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런 걸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학습자가 딴짓을 하지 않게 교수자가 별짓을 다 하는 것이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이죠. 학습자는 꾸준히 딴짓을 하려고 하죠. 그럼 그 딴짓을 말리기 위해서 교수자는 자꾸 새로운 특별한 어떤 내용을 또는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그런 방법이 바로 교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수자의 마음과 학습자의 마음이 같이 합쳐지는 그 공통분모 부분이 넓을수록 그 수업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수업이라는 것이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통 상황이라는 것은 해석을 통해서 한 개체와 다른 개체 사이에 의미와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게 교육은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페다고지는 뭐라 그럴까? 어, 피다. 어린이를 가르친다 이랬대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페다고지를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패야지 말을 듣는다. 페다고지라고 했는데
어쨌든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좀 선생님이 굉장히 주도하에 수업을 이끌어가야 되는 게 이제 어린아이들에 대한 수업이잖아요. 자발적이라는 게 어, 그 성장도 성숙도에 따라 다른 것이죠. 안 들어 안 들어오지는 뭐냐? 안 들어오죠. 그 성인이죠.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는 나이가 된 사람, 성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때는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을 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이제 교수법 단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 그 어린아이들은 약간 1단계 교수법을 해야 되고 어른들일수록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그러니까 어, 어린아이들은 훈련에 가까운 트레이닝 과정이라면 이제 중간 과정이 성숙하면은 이제 티칭 단계가 있고 티칭을 넘어서면 어른들이 이제 주로 성인들은 맨 끝에 있는 과정에 알아서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필요한 걸 스스로 찾아서 한다 할 때 안드라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죠.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그 코드에 맞춰주는 것이 교육의 성과에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코드를 맞추는 거죠. 기린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 사자가 올라가 있는 모습 이런 걸 얘기하는. 이 선생님은 이제 중학교 선생님인가 고등학교 선생님인가? 예, 고등학교 선생이네요. 근데 이 선생님은 학교에다가 학생들하고 똑같은 교복을 만들어 놓고 저걸 입고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겁니다. 어느 학교를 가든지 이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과 같은 옷을 입고 이게 뭐죠? 어, 바로 그 같은 눈높이를 맞춘다고 할까요? 동지성을 만든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수는 다리가 길고 키도 크고 학생은 쉬었다리고 근데 교수는 그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을 그냥 다리 조금만 걷으면 되니까 막 건너가는데 왼쪽에 있는 학생은 이게 뭐 목까지 차오르는 거죠. 그래서 벅차게 학생들을 이끌어 가는데 이런 것이 효과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제 방금 공부한 거와 우리 같이 또 옆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때 이런 복습이 있음으로 인해서 앞에 공부한 것을 확실하게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또 모르고 기억 못하는 것은 앞에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고 설명하고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가 끝났고 이제 두 번째 나는 왜 이 강의를 하는가에 대한 자기 대답을 하라는 거죠. 이 수업을 통해서 뭐 이루려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라산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라산에 왜 올라가려고 하는가가 없으면요. 허탈한 거죠. 올라가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게 수업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시겠지만은 이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게 2024년 11월 현재니까 지금은 말도 못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죽어가는지 모르는 전쟁이에요.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목표라는 것은요, 목적의 하위 개념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수업에서는 어디까지 한다는 것이죠. 네, 어디까지 한다. 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디까지 한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 수업을 성실히 이 수업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죠. 목표. 이 수업 목표,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는 수준을 어디로 할 것이냐,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적정한 적정한 컨텐츠를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관심사나 필요를 막 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불필요한 내용도 수업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수준으로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대1 토크를 하면서 한 사람은 묻고 한 사람은 질문하고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강의의 흐름을 설계하라는 거죠. 강의 흐름. 음.
수업을 시작할 때 오프닝과 프리뷰와 뷰와 리뷰와 클로징. 이것을 시간을 잘, 2시간짜리면 2시간짜리, 3시간짜리면 3시간짜리를 잘 이렇게 구성을,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업 집중도는 계속 변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팍 올라갔다가 푹 꺼집니다. 이때 자는 학생도 있죠. 끝날 때쯤 되어가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디에 언제 중요한 걸 얘기할 것이냐는 것은 참 잘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교수가 맞춰 나가야 됩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피크 타임을 자꾸 만들어 주는 거죠.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그래서 더 새롭게 이걸 바라볼 수 있도록 재밌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여기서 또 1대1 토크를 해보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리허설을 꼭 해보라는 겁니다. 리허설을 해보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양반들이 수업 시간 들어와서 오늘 어디 할 차례지?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지?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을 본인이 준비를 안 해온 거죠. 그러니까 리허설을 해봄으로써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어떤 기타 등등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신감을 튜닝해야 된다.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확신. 본인이 확신을 해야 강의를 듣는 사람이 뭔가 자기도 좋은 의미에서 전염이 될 수가 있죠. 이 리허설 안 하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리허설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뭐 몇 분짜리인지 잘 몰라요. 특히 짧은 수업 있잖아요. 1시간짜리라든지 30분 강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리허설을 안 해보면 양이 많아가지고 막 넘치죠. 그래 다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막 강사가 강의하면서 불안해지는 거죠. 시간 못 맞추겠으니까. 또 남아도 마찬가지예요. 뭐 1시간짜리 준비했는데 20분 하니까 더 할 게 없다든지. 또 같은 TPO에서 연습하라. 같은 타임, 같은 플레이스, 같은 오케이전. 거기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은 항상 자기가 강의해야 될 곳에 미리 가서 한번 앞에 서보고 그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환경, 컴퓨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꼭 해봐야 돼요. 저도 이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강의를 할 때마다 미리 가서 그 시스템, 컴퓨터와 또 빔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꼭 점검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얘기를 듣고 갔는데도 가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자, 비상이 생기는데, 야, 이 비상 사태가 생기면 굉장히 땀을 뻘뻘 흘리고 강의를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준비한 사람은 목소리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자신만만한 거죠. 충실한 준비.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요? 뭐 여기 1시간 강의하려면 조금 3시간의 준비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10시간 정도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을 거의 다 이해를 하고 어떤 질문이 나와도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고 리허설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막 성공했을 때의 어떤 기쁨 같은 것을 미리 예약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단원에 대해서 또 1대1 토크를 합니다. 자, 5번째는 교재보다는 청중의 마음을 먼저 열어라. 이런 뜻입니다. 네, 교재보다는 청중의 마음을 먼저 열어라. 그렇죠. 책을 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청중의 마음을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 강사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되죠. 긍정적인 상상, 심호흡을 길게 해보고, 자기 암시, 나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 3분을 기가 막히게 잘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쉬워지고요. 중요한 멘트는 외우고 하는 게 좋겠고, 계속 뭔가를 보고 읽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활용하고 학습자를 믿어라. 학습자는 나를 떠받쳐주는 물이다.
내 배를 또 맞춰주는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중들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멋있게 인사를 딱 시작하면 청중들이 하면서 주목을 하잖아요. 어텐션. 그 기분 좋은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제 관련 예화 같은 게 좋죠. 유머 쓸수 있고 질문 활용할 수 있고 시사 이슈 또 선물 제공하는 게 좋아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선물 준다든가. 그죠?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를 만나게 해주기. 같은 색깔끼리, 또 혈액형 같은 사람들끼리, 공통점 있는 사람들끼리 뭐 어떻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잘하고 청중의 마음을 여는 거죠. 오프닝입니다, 이게. 예. I Will Follow Him이라는 그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어느 아마 학교인가 봐요. 거기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됐는데 이 지휘자가 연주 시작하면서 옷통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넥타이도 풀고. 그래서 와이셔츠를 벗어요. 벗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안에 그 학교 마크가 딱 새겨진 티셔츠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휘를 합니다. 이게 청중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음? 만약에 이제 음악회를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 합창단이 한다고 했을 때 주로 앵콜곡을 어떻게 하냐면 한국 노래 한 곡을 불러요. 저도 음악을 좋아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첫 곡을 한국 노래를 부르는 게 더 멋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마음을 확 열어주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은 편이야. 뭐 이런 느낌을 준다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자, 여섯 번째는 학습자를 살피고 반응하라는 거죠. 네. 학습자를 살펴야 됩니다.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음식점에 가면 뭐가 필요한 게 있어서 좀 주문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일하시는 분이 눈을 이렇게 마주쳐 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한참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업할 때도 학습자 전체를 돌아가야 돼요. 어디 그 약간 소외되는 구석이 없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걸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음식점에서도 계속 자기 일하지 않을 때는 계속 봐야 됩니다. 수저가 모자란다든지, 뭐, 또 요구하는 어떤 반찬이 있다든지, 그거 없는지 계속 살펴야 되는데, 그런 살피지 않으면, 니들을 맞춰줄 수가 없겠죠. 왜 바라봐야 되느냐? 한번 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을 가리고 시선을 가리고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어, 사람을 바라보면서 해야 됩니다. 저런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제 얼굴을 가리고 여러분한테 강의를 지금 한다 그러면 굉장히 답답할 거고 또는 제 얼굴이 아예 여기 안 나오게, 네? 안 나오게 하고서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왜 청중을 봐야 되냐면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는지 봐야 되고 나한테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는 관찰을 해야지 알 수 있거든요. 하거나 말거나 관심 갖거나 말거나 집중하거나 말거나 이해하거나 말거나 그냥 난 내 할 말을 하고 나간다. 이런 식의 그 강의는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자, 일대일 토크를 통해서 방금 한 얘기를 서로 또 나눠보면 좋겠죠. 자, 읽지 말고 말하라. 읽지 말고 말하라. 읽는 것과 말하는 것의 차이가 뭔가요? 읽는 것. 음. 읽기와 말하기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청중이 있는데 강사가 청중하고 사이에 대본이나 교환이 있을 때 이걸 읽는다고 그래요. 강사와 청중의 사이에 대본이 있을 때, 뭔가 있을 때 시선이 여기에 이제 이걸 거쳐 가는 거죠. 근데 거쳐 가질 않아요. 이게 막고 있는 것이죠, 대본이. 이건 읽는 겁니다. 읽는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써온 걸 읽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강의나 발표 같은 것은, 프레젠테이션은 굉장히 상대방을 지루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말하기는 뭐냐면은 내가 청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대본이 있겠죠. 대본. 대본이 너무 아래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문제가 되죠. 대본을 약간 위로 놓으면
대본도 보고 청중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대본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왼쪽 같은 경우 좋지 않은 방법이죠. 밑에다가 내가 강의할 대본을 들고 있다든지, 그러면 시선이 앞을 보고 밑을 봐야 되는데 각도가 굉장히 커지죠. 그 중간 거는 각도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대본 같은 것은 아닌데 이 메모지를 보더라도 이렇게 청중하고 나 사이에 아예 이렇게 눈을 가리지 않게끔 제일 가까운 자리에 각도가 작게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고, 제일 좋은 방법은 오른쪽입니다. 안 보고 어, 슬쩍 눈만 싹 내려서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세 번째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왼쪽, 이거 최악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나은 거고, 세 번째는 조금 더 나은 거고, 네 번째는 상당히 좋은 거죠. 이렇게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기에는 내가 없어요. 너도 없고. 말하기에는 내가 있잖아요. 나라는 것이 있어요. 말할 때는. 너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꾸 이런 대본이라든지 교환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그 내가 원본이죠. 내가 만든 교환이잖아요. 이게 남의 교환을 가지고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든 강의, 내가 준비한 PPT, 이런 게 있으면은 별로 그 시선이 그리 향하지 않습니다. 많이 아니까.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봤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도 달라지죠. 시선이 원고를 향하면 읽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읽을 때는 막 속도가 빨라지고 알아듣기가 어려워져요. 또 상대 반응을 볼 수 없어서 배려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꼭 봐야 될 경우가 있다면 자기 눈높이에 맞게 제일 가까운데 청중하고 나 사이에 각도가 나타나지 않게 적은 그런 곳에 내야 되겠죠. 작은 곳에.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인데 강의할 때는 이야기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듯 해야 되는데 읽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에피소드, 내 이야기 이런 거는 하는데 무슨 원고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얘기하면 돼요. 나를 믿어야 됩니다. 그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자꾸 그걸 정리해 놓고 그 정리한 걸 따라서 읽으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정리할 때처럼 이 머릿속에 있는 거 다소 두서가 없더라도 좀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은 경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들을 때는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혈압 오르고 맥박 빨라지고 땀이 흘러요. 그리고 다른 거를 봐야 되거든요. 메시지 홍수 시대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성급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죠. 어, 상대방의 메시지를 내가 일비 알고 있다고 단정을 하니까 중간에서 이걸 더 참지 못하고 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 경청이 어려운 거예요. 속도 차이가 제일 큽니다. 말하는 속도가 이 정도거든요. 듣는 속도는 이거에 막 두세 배 이렇게 더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이에 나는 말하는 것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듣고 있는데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 사이에 딴 생각하는 거죠.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걸 내가 이해하고 듣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만큼 시간이 남는 거죠. 그때에 듣지 않게 되는. 또 하나는 훈련이 부족해서 되죠. 이제 이게 어, 절반 이상이 듣기거든요. 학생들은 더 많고. 듣기의 효과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 듣는 내용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어, 왜곡해서 이해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하기, 읽기, 쓰기는 그래도 훈련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듣는 훈련이 잘 돼 있지를 않아서 네, 우리가 듣는 걸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보는 속도는 어떤가요? 이건 알수 빛의 속도잖아요. 보는 속도는. 말하기보다 듣기보다 보는 속도가 빠르죠. 그 듣는 속도에 맞춰서 말해야 되고 보는 속도에 맞춰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PPT를 딱 이렇게 띄워놓고 그 순간에 빛의 속도로 다 읽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읽고 앉아 있어요, 강사가. 그러면 학생들은 막 지루한 거죠. 다 듣고 다 봤는데 그걸 다 읽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듣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다 읽는 속도, 말하는 속도, 보는 속도, 듣는 속도. 그러니까 말하는 속도가 제일 늦고 듣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보는 속도는 뭐 거의 빛의 속도니까 이것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대1 토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여덟 번째는 언어와 비언어로 궁금함이 없게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언어와 비언어로. 버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적절한 단어. 그걸 소리를 내서 말하든 아니면 글로 쓰든 이게 버벌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소리를 이용한다든지 보여준다든지 시각적인 것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걸 non-verbal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버벌은요, 사실과 의미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강하고요. non-verbal은 감정을 전달하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네, 이렇게 non-verbal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마음, 감정 이걸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9시 뉴스에 그런 게 있나요? non-verbal, 보컬, 비주얼을 이용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버벌은 사실과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버벌은 뭐 이런 거죠. 버벌은 버벌 사용할 때는 딱 맞는 어휘를 찾아야 돼. correct. 그리고 객관적으로 궁금함이 없는 단어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쉬운 단어 써줘야 돼. 쉬운 어휘, 쉬운 문맥, 또 시각적인 표현 같은 게 들어가줘야 돼. 그래야지 쉽죠. 이제 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려운 걸 쉽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이 안 돼요. 그 심플은 뭐냐? 짧게, 간단하게, 함축적으로 하는 게 심플해요. 그래서 CES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correct라는 거죠.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법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내가 보다는 제가, 또 제가 하시는 분, 이런 분 있어요. 존대를 자기한테 하면 안 되죠. 저희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커피 나오셨습니다. 1,000원이세요. 수고하세요. 제가 호명하시는 분은 제 부인을, 자기 아내를 남한테 부인이라고 안 그러죠. 저한테 여쭤보시면, 물어본 거지 여쭤본 거 아닙니다. 내가 남한테 물어볼 때는 여쭤봤다고 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김자, 철자, 숫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높은 사람만 그렇게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름만 자를 붙이는 겁니다. 성은 성이라고 해요. 김씨, 철자, 숫자, 어르신입니다. 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 이 기본적인 것을 못했을 때는 상대방이 굉장히 그 불쾌감 또 곤란함을 느끼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렉트 정확하지 않으면 헷갈리고 오해가 생기죠. 쉽지 않으면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죠. 결국 알지 못하는 거죠. 심플, 간결하지 않으면 역시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가 되죠. 결국 알 수 없게 됩니다. 알 수 없으니까 기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복잡한 건 기억을 못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두 자리 숫자를 기억하는 거하고 다섯 자리 숫자 기억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암호를, 비번을 몰라가지고 애먹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버벌에 대한 얘기했고, 버벌이 아닌 넌 버벌에서 보컬과 비주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알려주는 게 뭔가요? 목소리는 건강 상태를 알려주고, 성별도 알려주고, 자신감, 진정성, 이런 걸 알려주고, 그 당시에 감정 상태, 이해 정도, 기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단어만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의미와 감정이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반드시 목소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어, 그것이 중요하죠.
근데 목소리는 발음이 있고요. 크기가 있습니다. 속도가 있고요. 끊어서 말하는 게 있고요. 울림 소리가 있고, 강약이 있고, 높낮이가 있고, 어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얘기한 그런 것을 이뤄내는 거예요. 이것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감정 상태가 어떤지,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발음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전략형 발음을 많이 쓰는데, 이 전략형 발음을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계좌번호를 계좌번호, 애숙모, 회계망측, 대한민국, 이렇게 지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또박또박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전략형 발음을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트위스터라는 게 있는데 상대방한테 이 말을 들려줘서 상대방이 기억할 수 있도록 저기는 저 말뚝이 말을 맬 수 있는 말뚝이냐 말을 맬 수 없는 말뚝이냐 이렇게 전달해주면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들어가줘야 돼요. 이걸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상대방이 전달될 수도 있고 전달 안 될 수도 있어요. 발음 크기, 속도, 끊기, 공명, 강약, 높낮이, 어조를 잘 활용해 줘야 되는 거죠. 우선 끊어 읽는 것부터 잘해줘야 됩니다. 저기 있는 저 말뚝이 말을 맬 수 있는 말뚝이냐, 말을 맬 수 없는 말뚝이냐. 이렇게 끊어만 줘도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기야 발음 크기, 속도 뭐 이런 걸 좀 더해서 저기 있는 저 말뚝이 말을 맬 수 있는 말뚝이냐, 말을 맬 수 없는 말뚝이냐. 요렇게만 해줘도 상대방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강의하시는 분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해줘야 이해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비주얼에 대한 부분인데 보여준다는 뜻이죠. 시선, 표정, 몸짓, 행동, 복장, 심지어는 공간, 접촉, 도구 사용, 침묵 이런 게 전부 여기에 해당됩니다. 비주얼. 예. 모양, 눈에 보는 시각적인 눈을 통해서 입수되는 정보. 오바마 같은 사람 굉장하지 않습니까? 오바마의 행동이라든지 오바마의 어떤 말, 톤, 뭐 강약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정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1대1 토크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중이 오래 기억할 수 있게 전하라. 청중이 오래 기억할 수 있게.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기억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방 잊어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오랜 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에빙하우스가 망각의 곡선이라는 이론을 발표했는데 인간은 기억한 것의 대략 반을 불과 1시간 내에 잊어버린다. 제가 이제 강의한 지가 지금 1시간 넘었는데 벌써 반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안에 70%, 1개월 안에 약 80%를 잊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 수업을 한 다음에 바로바로 그것을 정리정돈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옷을 개서 이렇게 집어넣 정리정돈하듯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펼쳐만 놓는 거죠. 막 2시간, 3시간, 4시간 수업한 걸 막 펼쳐만 놓으면 이게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걸 접어서 정리해 놓는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단원마다 상대방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를 토크 시간을 가지면서 1대1 토크를 해봐라 이런 얘기죠. 이게 수업 시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안에 70%, 1개월 안에 80% 잊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곡선에서 이렇게 보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응? 아, 네, 우리 갈게요. 네. 아니야, 김수경이 빨리 오래. 왔어? 집에 있어? 아, 너 언제 갈 거야? 내일 갈 거야?
에빙하우스는 이제 망각의 곡선을 만들었죠. 이렇게 왼쪽 그림만 보면 시간이 하여튼 지날수록 까먹는다 이 뜻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뭐 엄청난 양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많이 가기 전에 즉시 정리정돈을 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그 어, 두뇌는 이렇게 장기 기억 저장소라는 게 있고 단기 기억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감각기관의 처음에 센서에 눈, 코, 귀, 입, 뭐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는 1, 2초 후에 지워지는데, 거기서 이제 지워지고 난 다음에 일부가 단기 기억 저장소로 가면, 7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정도의 정보가 20초 정도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 20초 정도 저장된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을 장기 기억 저장소로 옮겨줘야 되는 것이죠. 그때 이걸 뇌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 기억 저장소로 옮기는 방법 중에는 반복하고 충격밖에 없어요. 반복하는 거 복습이죠. 반복하거나 충격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임팩트가 있게 그 경험하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기억 장소가 뭐 넓고 좋기도 하지만은 어, 금방 있었던 일을 반복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해서 장기 저장, 기억 저장소로 보내는 것이고, 약간 그걸 임팩트 있게 충격을 줘서 받아들이는 그 기술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장기 기억 저장소로 이렇게 가게 하려면 논리화해야 되고, 이제 단순화해야 됩니다. 또는 이미지화. 그러니까 그림 같이, 표 같이 정리정돈을 딱딱해서 그림을 기억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반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1대1 토크라는 거죠.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방금 했던 것을 정리정돈해서 기억 저장소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청중이 구경하지 않고 체험하도록 해야 된다. 청중이 구경하지 않고 체험하게 한다. 청중은 수업을 구경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직접 해보게 하는 거죠. 이런 자전거 한번 배우면 평생 탈 수 있어요. 언제 다시 자전거 위에 올라가도 탈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몸으로 배워서 그렇습니다. 근육이 기억하는 거죠. 여기 이런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이런 활동을 하면요. 이게 직접 체험을 하기 때문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해본 건 많이 기억이 되지만 남이 하는 걸 봤다든지 어떤 글자를 봤다든지 기억이 잘 안 되잖아요.
그 운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한 번 가본 곳은 운전한 사람은 알지만 옆에 타고 간 사람은 잘 몰라요. 여기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고 붙여보고 부침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활동을 해봄으로써 이게 평생 기억에 남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전자는 한 번 간 길은 다 기억을 해요. 체험학습이에요. 근데 옆자리 승객은 가본 길도 잘 모르죠. 그게 뭐야? 구경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패시브 러닝, 액티브 러닝. 패시브라는 것은 내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이고요. 액티브 러닝은 내가 직접 능동적으로 하는 그런 학습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학교 수업은 집합교육은 다 패시브 러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이 읽는 거, 남이 들려준 거, 남이 보여준 걸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액티브 러닝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써보고 또 이런 거죠. 그랬을 때 그 효과가 위에가 막 10, 20, 30, 50이라면 내려갈수록 70, 90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 학습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생님들은 자기가 계속해서 패시브 러닝을 해야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하지만 학생 입장에 봐서는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러닝 같은 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추상학습, 관찰학습, 체험학습이라고 그래요. 추상학습은 뭐 눈에 없는데 있다고 하자 또는 그래서 상상 중심으로 하는 책 읽기, 강의 듣기 이런 것들이죠. 10, 20%의 2주 후의 기억 정도. 관찰은 사진이나 이미지, 영화, 시연 보고 듣는 거예요. 근데 토론하고 대화하고 설명하고 경험하는 것을 직접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관찰학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체험학습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는 거예요, 현재.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1대1 토크를 꼭 해보시고요. 자, 청중이 스스로 배우고 익히게 하라. 음, 청중이 스스로 배우고 익히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어떤 분이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뭐가 좋겠냐 그런데 승마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승마 다이어트를 했어요. 매일 승마를 한 거예요, 운동을. 100일 후에 2kg이 줄었다는 거예요. 몸무게가. 예. 말의 몸무게가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위에 올라타고 있는 사람은 안 줄었고 말이 줄은 거예요. 말의 다이어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공부할 때 열심히 뭘 하는데 교수가 많이 알게 되고 공부가 되고 연습이 되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teaching without learning is just talking.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라는 게 없는 어떤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냥 말하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학생을 학수업에 참여시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안 하면 딴짓을 하니까. 하여튼 러닝, 학습자가 러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효과가 없는 게 강의예요. 참여 그룹 동의, PBL, 뭐 시범, 사례 연구, 게임, 역할 연기, TBL 뭐 등등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방법을 익혀서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으로 얘기하면 덜 가르치고 더 학습하게 한다. 강의하는 거, 교수가 좀 덜 가르치고 학생들은 직접 체험하면서 많은 걸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교수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대1 토크 하시고요. 12번째는 청중도 말하고 참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청중에게 말할 기회를 잘 안 주잖아요. 청중, 학습자는 그냥 앉아 있어요.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 방법.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 빼놓고 나머지가 다 그런 방법이거든요. 학생들이 스스로 뭘 학습자가 해볼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죠.
강의식 교수법을 빨리 탈피해야 돼요. 강의를 오래 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뭔가를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실제로 강의의 효과는 굉장히 낮아요. 강의식 교수법이라는 것은 지식 전달의 효과제예요. 효과적. 지식을 전달할 때. 내 태도 변화에는 어떤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혼자 떠드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폭우식,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비가 막 쏟아지듯이 그냥. 이게 상대방의 땅이 스며들 시간이 없이 홍수가 나는 거죠. 다 흘러내려가 버리잖아요. 그건 학습자의 머릿속에 이것이 잘 이렇게 흡수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학습 대상자에게 적합합니다.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간에 모의 주듯이 그냥 쫙 뿌려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 내용이 학습 동기 유발이 가능한가? 제가 유튜브로 강의를 해보면요. 좀 얼굴로 보여달라고 해도 얼굴 보여주지 않아요. 꺼져 있어요. 왜 그렇죠? 켜놓고 그냥 의무적으로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딴짓 하다가 끝날 때쯤. 유튜브 스위치를 켜놓느냐에 따라서 들어와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그 출석을 체크하니까. 글쎄요. 뭐, 1000명에게, 100명에게 이 유튜브로 강의를 해도 그게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코로나 때 굉장히 문제점이 바로 그거죠. 다양한 교수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그렇지만은 그 다수의 학습자들의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것이 이제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은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나 혼자 이야기하면서 운전을 하는 모습. 이것이 보여주는 어떤 그림. 교육은 세뇌가 아니라 깨달음이다. 그렇죠. 세뇌는 누군가가 이렇게 시켜주는 것이죠. 깨달음이라는 건 자기 혼자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냐. 교육하지 말고 학습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1대1 토크 꼭 해보면 좋죠. 자, 학습자가 배우고 묻게 상호작용하라는 거죠. 네. 학문이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사를 맞는데 그냥 강제로 맞히는 거죠. 마치 예방주사를 몸속에 넣어주듯이 지식이나 이런 것을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을 우리가 교육이라고, 학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학문이라는 것은 배우고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께 배우고, 그리고 내가 물어보는 거. 그렇게 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학이라는 게 지식을 배우는 거라면 문이라는 것은 그 지식을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의문 갖고 반문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은 그건 학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뭐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을 많이 이 비판적인 관점에서 하는 질문을 들어보면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이 서로 자신의 공부를 진보시켜줘요. 학생의 질문을 들으면서 선생님도 더 깊이 알게 되고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고 학생이 진짜 알고 싶어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게 됨으로써 둘 다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강의할 때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런 큰 단점이,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은 질문이에요. 근데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그냥 뭘 물어보고 또는 학생이 궁금한 걸 물어보라고 하면 입을 딱 다물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벨상 수상자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한국 이런 교육을 받은 나라에서는 노벨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노벨상 나왔죠. 노벨 문학상도 나오고 평화상도 나왔습니다. 과학 같은 데서는 나오기가 어려워. 그런데 왜 질문을 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질문을 안 할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불합리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 인식을 전환해야 돼요. 그 용기를 못 내는 거죠. 이렇게 손 들고. 그 자기 자신을 향해서 신뢰해야 되는데, 이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하다가 틀리면 어떻게 되냐? 잘못된 질문일 경우, 남들이 손가락질 할 경우, 또 경험과 연습 준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중고등학교에는 질문하면 학부모한테 연락 온다면서요. 진도 못 나가게 누구누구가 질문했다고. 항의가 온다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어, 질문을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 방식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면 뭐 수직 문화 속에서 너 말 대답하냐? 뭐 누군가 질문하겠지? 옛날에 질문했다 한번 망한 적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또 남들 시선, 나댄다, 정막 깨기에 대한 부담, 실패 두려움, 할 말 없다, 궁금한 게 없다. 주입식 교육의 문제죠. 경험이 없다. 청중 없는 개인의 질문에 예, 익숙하다. 어. 누가 있으면 창피하자. 돌발 상황. 이게 이제 왜 우리나라 기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 오바마한테 질문을 안 해가지고서 기자들이 망신당한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거거든요. 이게 똑같이 우리 수업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No question is smart. 그 질문 안 해도 중간은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수업 시간에 질문 안 해도 중간은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질문 안 하면 저 녀석은 왜 질문 안 할까? 따져야 되거든요. 메타인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메타인지. 그 내가 뭘 아는지를 아는 거. 내가 뭘 모른다는 거. 그걸 아는 것이 이게 이제 메타인지이죠. 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를 내가 아는 것. 내가 모르는 거 모르고. 자각. 이렇게 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 줄 알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내가 아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뭘 모르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도 안 되고 학습 성과도 나지 않는 것이죠. 교수가 뭘 물으면 대답을 안 하잖아요, 학생들이. 왜 안 할까요? 2 더하기 3의 답이 5라는 거죠. 5가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1 더하기 4는 안 되나요? 1.1 더하기가 안 되고 6 빼기 1은 안 되고 답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답을 하나로만 여기니까 대답을 했다가 틀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뭐에다 뭘 더하면 5가 되느냐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각을 말할 수가 있죠. 내가 생각하는 답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말하니까 재밌죠. 또 그건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2 더하기 3 같이 답이 하나인 것만 하느냐면은 대학 들어가는데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답이 하나인 걸 해야지 사고가 안 나잖아요. 출제 미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육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이제 뭐 신학대학인가 봐요. 목사가 될 사람들한테 나와서 뭘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발표를 하라고 했더니 나와가지고 발표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은 다음 시간에 또 발표를 하도록 해. 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세요?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압니다 하고 학생들이 대답한 거죠. 여러분이 아는 걸 제가 다시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 다음 시간에 또 발표를 시켰는데 그 대답을 좀 나눠서 하기로 했었어요. 이쪽은 압니다, 이쪽은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세요? 그때 양쪽에서 압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때 이 학생이 굉장히 아,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그러면요, 아는 분은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시고 모르는 사람은 아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발표를 시킨 설교를 시킨 교수님이 굉장히 많은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나만 가르쳐서 될 문제는 아니구나.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왜 알고 싶은 걸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해서 서로 나눈다면 좋겠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질문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단계의 초보 교수들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을 해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학생들이 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질문을 해서는 반드시 학생이 대답을 할 때까지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걸 못 참고 교수가 어색해서 자기가 답변을 해보면 그다음부터 뭘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뭐 어차피 자기가 할 거니까. 2단계는 교수가 학생한테 이제 물어봐서 학생이 대답하도록 기다리는 거죠. 3단계는 학생이 교수한테 대답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게.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학생이 학생에게 에, 묻도록. 다시 말하면 학생이 교수한테 물어봤는데 그 교수가 대답하지 않고 다른 학생이 대답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질문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교수자와 학습자, 또 다른 학습자. 여기는 어떤 게 있냐면 교수자가 학습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소크라테스형이에요. 학습자가 교수한테 물어보는 거는 공자형이죠. 또 하브로타형이라는 건 학습자와 학습자가 하는 것이고, 예수형이라는 것은 이것을 다 같이 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금메달 수업, 은메달 수업, 동메달 수업이 있어요. 그건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서로 질문하고 설명하는 게 금메달 수업이죠. 학생이 교수한테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게 은메달이고, 교수가 학생한테 질문 돌리는 건 동메달밖에 안 돼요. 교수 혼자 강의만 하는 건 이거는 목메달 수업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자, 또 우리가 1대1 토킹을 하면 좋겠죠? 14번째는 온몸으로 별짓을 다해서 가르치려는 거죠. 입체적인 교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실을 벗어나고 교과서를 벗어나고 이론을 벗어나는 수업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이 교수님이 아마 의대에서 뇌를 가르치는 선생님인가 봐요. 책에 이제 뇌 구조에 대한 그림이 나왔잖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딱 들어오더니 머리 자르고 밀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매직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학생에게 시키는 거죠. 뭐 이거 엄청난 충격. 직업을 할 일이잖아요. 이걸 안 보는 학생이 있겠어요? 진짜 막 학생들이 정말 기절할 정도의 놀라움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뇌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이 별짓입니다, 별짓. 학생은 딴짓합니다. 그렇게 교수는 계속 별짓을 해줘야 되죠. 이 교수도 물리학을 가르치는데 여기 이제 원추죠, 이 원추. 이걸 가지고 매다른 것을 저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돌아올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만약에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면서 이 교수의 턱을 치면은 교수는 엄청난 부상을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해요. 그럼 뭐 학생들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까지 오잖아요. 더 오질 않아요.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교수가 자기를 매달고 저쪽으로 갔다 다시 오기도 해요. 막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정말 이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이런 것이 별짓이죠. 이걸 뭐 흑판에다 써놓고 가르친다고 해서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전 이제 재정, 돈 이런 거하고 관련된 수업을 할 때마다 돈 쌓기를 해요. 동전을 빌려다 조별로 주고 이걸 높이 쌓아봐라. 가장 높이 쌓은 조에게 이제 상을 주는데
정말 열심히 이걸 썼거든요. 이 실제로 지금 수업 시간에 한 장면입니다. 이러면서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돈을 정말 어떻게 써야 되는가. 밑에가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높이 쌓을 수가 없잖아요. 역시 일대일 토킹. 그다음에 이제 시각과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 시각이라는 건 몇 시 몇 분, 뭐 이런 것이고, 시간이라는 건 몇 분 동안 의미하는 거잖아요. 수업을 몇 시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는가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이나 3시간이나 하는 것은 시간이 되겠죠. 네. 음. 이게 학생들, 학습자를 곤혹스럽게 만든 나쁜 매너가 몇 개 있는데, 신체에 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에 관한 이야기 하는 거. 음담패설을 하는 선생들도 있죠. 정치에 관한 얘기하는 것이 종교에 관한 얘기하는 거.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다음에 마케팅 홍보하는 거 나쁘고, 반말투로 하는 건 정말 싫어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 학생들한테 존댓말해야 돼요? 반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나이를 다 합쳐보면 몇 살이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와, 엄청나게 나이 많네요. 그러니까 존댓말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반말을, 특히 성인들 대상으로 대학생이나 이런 큰 친구들한테 반말로 하면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죠. 근데 역시 시간과 시각에 대해서 잘못 관리하는 교수, 선생님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앞 시간은 끝나고 뒷 시간엔 다 저쪽 있는 건물로 가야 되는데 이동할 시간을 다 놓치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죠. 10분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는 제 시각에 시작해서 제 시각에 끝나는 선생님이 있고요. 제 시각에 시작해서 조금 일찍 또 늦게 끝나는 경우. 또 늦게 시작해서 뭐 제 시각에 일찍 늦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어디가 반응이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 시각에 시작해서 제 시각에 끝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죠? 실제 그렇지 않아요. 좀 다릅니다. 최악은 뭘까요? 최악. 최악은 뭘까요? 최선과 최악은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제 시각에 시작해서 조금 일찍 끝내는 게 제일 반응이 좋고요.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내는 것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역시 1대1 토크. 그다음에 이제 명강사보다 명강사가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명강사보다 명강사가 된다는 얘기는 앞에 명은 유명한 강사, 이름난 강사이고 뒤에는 소통이 잘 되는 강사가 되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그 스타트에서 골까지 가는 거를 설명하는 방법이 이 가운데 노란 갈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가라고 설명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쭉 가서 우회전 한번 해서 끝까지 가세요. 이게 편하겠어요. 또는 우회전해서 쭉 가가지고 좌회전해서 끝까지 가세요 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걸 단순화시켜서 설명해 주는 게 이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이 복잡한 걸 어떻게 하면 설명을 잘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심플하게 이런 거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왼쪽 같이 매우 헝클어지고 복잡한 것을 정리정돈해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처럼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표현해 주는 것. 이런 정리정돈하는 것이 바로 명강사입니다. 훌륭한 강사, 밝을 명자를 쓰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듣죠. 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글로 씁니다. 그럼 상대방이 읽죠. 그랬을 때 스키마라는 게 있어요. 배경 지식. 상대방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이것을 잘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한다. 이거 어떤 구성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제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언어로 표현할 것이 뭐고, 보컬, 비주얼. 그러니까 버벌, 보컬, 비주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전략을 세우고, 청중에게 이제 귀와 눈을 통해서 이해시켜 주는 것이죠. 예.
이건 바로 악보를 잘 만들어서 연주하기 좋게 악보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연주하는 거죠. 그래서 청중에게 전달을 시켜주는 것.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 듣기, 답하기가 있잖아요. 명심신이라는 게 있어요. 명확하게 또 마음으로 신, 믿을 수 있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명확하게, 쉽게, 간단하게. 뭐,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하는데 도움이 되고, 강의를 할 때, 머릿속에 그림같이 명확하게 그려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죠. 1대1 토크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강사보다 명강사가 되라, 이런 이야기인데, 명강사하고 명강사 어떻게 다른가요? 아주 유명한 강사 되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울림, 공감, 상대방의 고개 끄덕거릴 수 있고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기 이 병들이 있는데 이 빈 병의 그 입구에다가 입을 대고 살살 바람을 불면 뭐 약간 각도를 달리 해야 되겠죠?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우 하는 소리가 나죠? 호은 같은 소리가 나요. 그게 뭡니까? 울림이죠. 어떤 상대방도 내가 불어넣는 것에서 울림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게 명강사죠. 근데 이제 이 명강사가 되려면 각도를 잘 맞춰야 돼. 병에다 그냥 분다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병의 각도, 바람의 세기, 뭐 이런 거를 잘 맞춰야 소리가 나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야 되죠. 네. 슈퍼밴드라는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서로 이 악기 이 연주를 해서 상대방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이 가게끔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진 예를 다 써주죠. 첼로를 갖다 여러 사람이 같이 연주를 하잖아요. 많은 애를 씁니다. 이 강의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공연하고 비슷한 느낌을 줘야 돼. 그래야지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즐거워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고 입을 가리고 웃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강사가 상대방을 울리게 만들려면 참 굉장히 많은 애를 써야 됩니다. 진정한 소통 상황이라는 해석을 통해서 한 개체와 다른 개체 사이의 의미와 감정을 공유한 곳이다. 둘이서 같이 공유하는 가운데 이 공통 부분이 넓을수록 성공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공한 소통이다. 다시 말해 강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와 강사와 그리고 이제 청중 또는 학습자 사이에 서로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많을수록 성공한 강의가 되는 거죠. 그 명강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수자의 마음과 학습자의 마음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넓혀 나가는 것이죠. 공유되는 부분을 넓혀 나가는 것이 이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감정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수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문이 바로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 존재가 바로 감정이에요. 감정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감정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무시하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문제고. 감성을 통해서 감정과 감정이 만날 때 비로소 공감의 창이 열리며 소통이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할 때 바로 컨텐츠를 내미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마음을 살펴주고 마음을 읽고 거기에 맞는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심퍼시하고 엠퍼시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그 심퍼시는 이제 동감한다는 뜻입니다.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느껴. 이런 것인데 엠퍼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지금 이 세상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 사람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퍼시보다는 엠퍼시가 훨씬 더 뭐랄까 깊고 어, 공감대를 만드는 더 적극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대 없이 어떤 의사소통을 한다, 가르친다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명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학습자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죠. 강의 듣고 나니까 정말 가슴이 뛰고 막 이러면. 그럼 교수자가 스스로 타버리는 땔감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전염이 되죠. 전염이 돼야지 변화가 일어나요. 전염이 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때 토크 하시고요. 이제 18번째죠. 명강사보다는 명강사가 되라. 이때 이 명이라는 것은 좀 다르죠. 예, 사명감, 생명, 뭐 사명,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분이 이런 번역을 해놓으셨는데 참 굉장히 재밌어요.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이 일사자, 선비사자, 스승사자로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에는 일사자, 어떤 직업에는 선비사자, 어떤 직업에는 스승사자를 넣는다는 거죠. 판사는 일사자, 선비사는 변호사 할 때 쓰죠. 의사나 교사에 대해 쓰는 사자는 스승사자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스승사자 붙이는 쪽은 뭐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한테는 선생님이랑 안 그러고 판사한테도 선생님이랑 안 그러는데 이 스승사자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선생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인생, 영혼, 정신 이런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하긴 뭐 지난번 어떤 그 우리 탄핵이라든지 계엄 이걸로 뭐 온 국민들이 변호사를 많이 접했고 판사, 검사 많이 접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변호사들 보니까 정말 그 의로운 변호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닌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 공사장에서 벽돌 쌓는 사람은요, 당신 뭐 하세요? 나 벽돌 쌓아. 그 사람은, 어떤 차원이 상당히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벽을 쌓아 하는 사람은 좀 높은 사람이고, 병원 짓는다는 사람은 꽤 수준이 높은 사람이죠. 자기가 벽돌 쌓고 있는데 병원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고 벽돌 쌓는 사람이 있고요. 의료 사업하느라고 벽돌 쌓는다는 사람. 난 사람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벽돌을 쌓고 있다. 다른 거죠. 이게 뭐 사명감이에요. 이게 비전이죠. 존재 목적이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뭔가. 궁극적인 목적. 이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벽돌 쌓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하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거 쌓는 사람의 어떤 태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강의하는 사람들도 보면 돈 벌기 위해서 강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이상의 어떤 세상을 바뀌기 위해서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적 가치, 수단 가치라는 건데, 예, 이 낮은 데 있는 게 수단 가치고 위로 올라갈수록 목적 가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좀 더 사명감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뭐, 저도 이제 강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보면 어떤 커다란 목적 의식 같은 게 좀 부족하고 직업 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강사만 그렇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좀 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뭘 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또 공무원, 대통령, 뭐 국회의원 뭐 등등 이런 사람들 장관 정말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일신상의 어떤 좀 도움, 유익함 그걸 위해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계엄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참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걸 좀 생각하게 됩니다. 네, 1대1 토크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제가 그
18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게 어떤 것인지 한 세 개를 골라보시라고요. 동그라미 쳐서 나한테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걸 내가 좀 그동안 소홀히 했다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18가지가 다 나한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서 거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면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오늘 그 수업 내용 중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뭔지, 뭐 우리가 이제 줌으로 한다면 뭐 채팅 같은 걸, 실제로 강의한다면 어떤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단톡방 같은 데다가 서로 느낀 것을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를 올릴 수 있겠죠. 이렇게 청중 또는 학습자하고 강사가 서로 소통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하고 뭐 어떤 질문이 있는지 질문을 또 받는 시간을 뭐지 적어도 한 자기 수업 시간에서 5% 10%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 하지 마시고 매번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오늘 강의한 내용은 의심할 것, 의문 가는 거 다 해결하고 수업을 마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ERRC라고 그래서 자, 내가 오늘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 중에서 어, 내가 강의할 때 좀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게 뭐 있냐? 제거할 거. 이만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게 줄일 거. 그 다음에 조금 했는데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키울 거. 그리고 창조할 거. 안 하던 건데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내가 앞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는 게 창조할 것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한 장, A4 용지에 이거 한 장 정리해 놓으면 이것이 이제 오늘 수업을 통해서 내가 베스트 티처가 될 수 있는 오늘 앞으로 내 강의하는 방법이나 강의 컨텐츠 이런 데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체가 되는 것이고 말하자면 장바구니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마케팅을 할 때 온라인에서 보면 장바구니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내가 여러 가지 둘러보고 그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을 골라서 집어넣는 게 장바구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고 학생들에게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가르치시는 분들은 좀 롱런 하시고 싶어 하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면 롱런 하셔야 된다고요. 롱런 하려면 롱런 하라. 그러니까 이제 오랜 동안 활동하고 싶으면요.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배워야 된다. 특히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워야 된다. 최근의 것을 많이 익혀야 된다. 과거의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전 여러분이 이게 메모하는 것을 습관을 좀 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평상시에 이런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메모한 걸 메모지를 항상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고 펜과 함께 연필이지만 이걸 가지고 어, 저녁에 집에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서랍들이 굉장히 한약방에 가면 서랍 있지 않습니까? 시스맥스 같은 걸 만든 그 서랍에다가 다 집어넣는 겁니다. 거기서 해당되는 주제별로 다 나누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될 때 요 메모했던 게 굉장히 기초 자료가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책도 쓰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쓴 책이 제가 이제 1년에 한 권씩 책을 쓴다.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1년에 한 권씩 책을 쓴다는 결심을 했고 지금까지 그걸 지켜오고 있습니다. 교수 생활하면서도 1년에 한 권 이상씩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쉬운 한 권 정도 책을 냈는데 그게 다 바로 이런 메모의 습관이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익히시면 평생 굉장히 그 이 정보화 사회 시대에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이게 뭐 이게 종이로 메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밴드라든지 또
카톡 같은 걸로도 얼마든지 또 SNS로 할 수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좋습니다. 이 메모지에 담을 수 없는 게 링크라든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또 동영상, 또 사진 이런 거는 안 되니까 그거는 온라인 안에서 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 뒷장에는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아요. 한 장에 한 건의 이야기만 쓰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종이를 옮겨 쓴다든지 자른다든지 하는 문제가 없어지겠죠. 종이 아끼지 마시고 메모지 아끼지 마시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이제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시고 싶으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의용 TV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슬기로운 대학생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미래를 향해 떠나는 여행, 직업과 비전, 취업과 역량, 청년 인생 설계 뭐 이게 있고 무엇보다도 굿티칭 100이라는 게 있어요. 제 머리 위에 있는데 이 굿 빨간 부분 굿티칭 100을 이 안에서 들어가시면 여기에 그 강의를 잘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잘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무려 100개 지금 한 81개 정도 되나요? 네, 여든 몇 개까지 만들었는데 여기에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여러분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그 책자도 있죠. 떨리는 강사, 설레는 강사라는 그런 책자도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훨씬 더 발전된 그런 강사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